연금기금이 뭐 천조가 쌓여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고갈이 되는 거죠. 저출생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독일과 한국 복지국가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맞춰가지고 국민연금 관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원리는 간단하죠, 사실.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가 낸 보험료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보태가지고 국민연금 공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얼마만큼 많이 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연금에 많이 가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8%,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연금 소득 대체율이 40%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면은 80만 원이죠. 아, 그럼 내가 나중에 80만 원 받겠구나. 그걸 20년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내고 오래 냈느냐. 이게 이제 연금의 중요한 건데 결국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찾아가는 개념이죠. 근데 이걸 적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적립 방식이 아닌 게 순수한 적립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 평균 소득 있잖아요. 남들보다 적게 벌잖아요. 그러면은 좀 많이 번 사람들보다는 그 보험료에서 내가 좀 더 가져와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평균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평균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조금 덜 받고. 그래서 저희가 연금 운영 방식을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낸 사람이 많아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금기금이 뭐 천조가 쌓여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고갈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연금 고갈 시점 그래가지고 여러분 2040년이다, 뭐 2055년이다, 어쨌든 고갈됩니다. 몇 년 빨리 고갈되느냐, 늦게 고갈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지금처럼 가게 되면요 연금은 고갈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왜? 고령화 요인으로 인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저출산, 지금 같은 저출산이면요 100명이 40명 정도 먹여 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100명이는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40명이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연금 고갈을 이야기하는 게 4, 50년 뒤면은 100명이는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100명이 받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갈이 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이제 연금개혁 관련한 내용인데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하나는 보험료율을 내 소득의 9%를 냈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만 원 버시면요 18만 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18만 원을 제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 9만 원 내시고 내가 9만 원 내는 그런 개념이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대신 이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지금처럼 가면은 소득 대체율이 40%로 원래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50%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안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지금의 40%로 유지하고. 이거는 결국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내고 약간 덜 받는 이제 이런 대안을 채택을 한 거죠. 이제 이 둘을 가지고 총선이 끝나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내고 더 받든, 더 내고 덜 받든, 덜 내고 덜 받든 연금기금은요 어차피 노인 인구 부양부담 비율이 한 명이 한 명 먹여 살리는 이런 식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은 40년 뒤에 고갈되느냐, 45년 뒤에 고갈되느냐, 43년 뒤에 고갈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연금기금은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시겠지요. 더더구나 지금 젊은 애들. 그럼 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연금 재정 운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기본적으로 적립 방식. 거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조금 더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기가 낸 것보다 조금 덜 받는 부분 적립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부과 방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부과 방식으로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 자동적으로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같아서 이제 그게 유일한 대안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그럼 부과 방식이 뭐냐?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돈이요 안 쌓이고 연금 수급자에게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매달 1일에 내면은 그 돈이 그냥 그대로 연금 수급자에게 말일날 가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100여 년 전에 연금 제도를 만들 때는 이제 적립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1950년대 말에 연금 대개혁을 하면서 부과 방식으로 바꿔서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70년 이상 그런 부과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시죠. 얼마를 더 내야 돼? 한 35%. 지금 9%도 많다고 막 난리들인데 자기가 번 소득의 35%. 그건 연금만이에요. 건강보험, 고용
고용보험 이거 빼고 연금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들의 연금을 보장하도록 해주느냐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인데 12%, 13% 올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연금법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부과 방식으로 하면서 연금보험료가 한 18, 19% 돼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21%다, 23%다 그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아예 그냥 법에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부담하는 걸로만 따지면은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도 소득의 뭐 30%, 40%를 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민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소득의 20% 이상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게 상한선을 두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인이 되는 사람들이 개인 보험을 들 때 그걸 또 이제 강제로 든다든지 내가 내고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금보험이 순수하게 사회보험인데 내가 원하면은 개인연금 따로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개인연금 자체를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거죠. 나머지 몫은 청년들, 젊은 세대, 후세대에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오래 일하면서 오래 돈을 내면은 보험 재정이 조금 압박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년이 60세 이렇게 딱 돼 있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도 부분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 기술자들이 나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60이 넘은 그런 분들을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방법은 전반적으로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60세인데 뭐 65세로 올린다든지 67세로 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정년 연령을 유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직종에 따라서는 넌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어떤 정년 연령의 유연화 본인이 내고 본인이 찾아가는 또 다른 연금 시스템의 어떤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거 안 하게 되면 누군가 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그래서 개인연금의 어떤 강제가입 시스템 그래서 네가 먹을 건 네가 책임져라.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사회적 흐름으로 보고 특히 이제 저출산 현상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는요, 장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는 개인들, 국가적으로 봤을 땐 평생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 그러고 정년 연령 상향 조정되고 또 정년 연령 유연화가 되면은 어쨌든 오래 이제 일하게 될 텐데 내가 50살, 60세 때까지 배운 기술, 지식 가지고 이제 못하는 거죠. 고령화 시대에 국가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개인은 그런 평생교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개발이나 건강 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소비 행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건강 관련 지표가 굉장히 OECD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는다든지 OECD 회원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조금 오용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고령화 시대에 이제 의료 비용을 좀 개인적으로도 줄이고 보험 재정 차원에서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은 내 건강을 능동적으로 유지를 하고 최소화하는 전제로 나의 건강을 돌보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하는 이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요, 사실 압박 비용을 유발하는 경쟁사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개혁도 있어야 되고 노동시장 개혁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차원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삶의 만족도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저출산 현상은 무슨 이유 하나하나를 대기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야말로 이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면서 터져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거를 누구는 경쟁으로 설명하고 누구는 뭐 국토 불균형으로 설명하고 누구는 또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든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압축 성장 전략,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중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교육 경쟁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전략 이런 것들. 근데 그 결과가 또 저출산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것들 내려놓고 성장 전략은 복지국가 전략으로, 그다음에 경쟁 전략은 연대 전략으로, 이 가족 관련해 가지고요, 전통적인 가족가치 규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가족 규범, 이제 성별 역할 분리 규범, 가부장적 가족 관계, 이거는 민주적 가족 관계로 바꾸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지금까지 내가 형성해온 가치관, 규범, 옳다고 생각한 신념, 이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소위 말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면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특히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 내 아이가 철수랑 같이 살고 싶대. 그러면은 뒷목 잡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주시는. 내 친구가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았어. 그럼 쟤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애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아이를 중심으로 축복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규범 나는 내 배 아파서 내가 나왔으니까 내 성 주고 싶다. 그럼 그거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지 마시고 좀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족보의 근간을 흔들자는 거야? 아닙니다. 아빠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유지를 하면서 엄마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어차피 지금 한국은 4, 50년 사이에 인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 2천만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필요한 노동력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출산율이 3.0, 4.0이 돼도 몇십 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일도 하고 살고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포용을 하려면 들어와서 엄마 중심으로 족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빠 중심으로 족보를 만들 수도 있고 섞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족 규범, 어떤 문화적 규범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한국 사회가 5, 6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이루게놓은 어떤 사회 발전의 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틀을 전면 재개편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다 내려놓고 나를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